저희 금리 인상기에 수혜주와 피해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크게 성장주와 가치주의 반란으로 잡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메리츠 화재가 조용히 소리 없이 아주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정말 또 올리게 된다면 관련 주식들은 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고요. DB금융의 김진만 팀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힘차게 시작했습니다만 도대체 오늘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겁니까? 좀 해명을 네. 해주십시오, 팀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지수가 굉장히 지금 수급 자체가 많이 꼬였는데요. 일단 뭐 큰 틀의 이야기들을 해보면 일단은 11일부터 12일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에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있어서 미리 어느 정도 기관 자금이 많이 빠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전에 작년에 특히 2차 전지 관련 ETF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펀드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는데,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새로 신규 자금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팔아서 그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 있다고 조금 보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또한 관련 펀드도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 정지여서 팔 수가 없으니 그 비중만큼 일부 다른 종목을 좀 매도하는 그런 뭐 이유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의 수급이 그렇게 워낙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기관, 특히 금융투자 쪽에 강한 매수세가 동반이 된 주가 있으면은 그 다음 주는 정말 매물이 강하게 출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제 수급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형성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도 아니지만 정말 크게 차익 실현 매물이 추리할 것도 없는데 계속 매물대를 쏟아낸다는 거는 어느 정도 한국 지수 자체의 형성 자체가 조금 이제 불확실하지 않나라는 그런 근데 저는 조금 더 매도세가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크게 잡히지 않으면은 기관도 안 도와주는데 외국인들이 도와주려면은 그래도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환율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중고를 계속적으로 겪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이 많이 올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전기전자업종을 위주로 샀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많이 안 팔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기관이 안 도와주는데 그럼 외국인들이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들러오려면은 이제 달러를 달러 이제 원화로 바꿔서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1,200원 위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나중에 만약에 1,190원대에서 다시 매도를 해서 나가게 되면 그만 환율로 인해서 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의 매력도가 그렇게 크게 없는 상황에서 굳이 외국인들이 손을 이제 들어올 필요가 있나라는 말씀과 함께,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정말 매도를 계속 하시면은 정말 한국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지 않겠다라는 좀 우울한 전망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는 배당락 전에 배당을 받으려고 샀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걸 다시 시장에 팔고 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각도 있고,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과 맞물려서 이제 정말 시가총액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할 그 종목으로 바스켓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에서 팔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은 수급이 꼬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시황 전문가들의 경고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오늘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가 거세지고 있고, 근데 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700계약이 넘는 매도를 나타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코스닥을 많이 빼고 있네요. 원래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가 시장 빠지면은 많이 올랐던 순으로 뭐 매도가 나오니까 그건 당연하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메타버스는 1차적으로 10월달, 11월달 강세 보였던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테마가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단 다음 또 이어달리기 주제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소위 말하는 뭐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말을 좀 빌리자면은 고평가 이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 순으로 해서 뭐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한번 또 참고를 해보고 싶은 부분은
그 작년 12월 달에 JP 모간이 오미크론은 이제 올해 다 해소가 되게 되면서 경기가 정상화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때 당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일단 밸류가 높은 종목들 쪽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분명히 좀 나왔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강세를 보였었던 뭐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전기차든지 이쪽에서는 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네.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퍼라든지 PBR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뭐 고평가에 대한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타겟이 뭐 메타버스 NFT가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타겟이 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연유가 있는데 그것까지 연결시키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힌트만 좀 드리면은 최근에 외환보유고가 2달 연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소를 하는 이유가 좀 탐탁치 않은 이유가 좀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그거라고 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뭐 단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 사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예.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안 사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뭐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맞수 한판 첫 번째 주제로 그럼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사시겠습니까? 뭐 묻고 따지지도 않고 보험주죠. 메리츠 화재가 52주째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오늘도 3% 오른 41,35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얼마까지 보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자, 먼저 김진만 팀장께서는 45,000원, 그리고 정태근 팀장께서는 43,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네요. 네,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작년에부터 계속적으로 이미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예. 한 번 정도 낙폭이 예상이 이제 전체 지수 낙폭이 예상이 됐던 상황에서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기에는 어느 정도 노출이 많이 되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특히 손해보험 쪽에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실손의료비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조금 올해 인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조금 뜯어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 영업 이 손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계속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어필을 하면서 올렸기 때문에 즉 음식료 관련주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을 올린 것처럼 상품 가격을 올림으로써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매칭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조금 나왔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속이 되냐고 이제 물어보셨을 때는 저는 여기서 이제 더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이제 재료가 뭐 사실 금리 인상 관련 이슈는 너무 시장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던 상황이고 그걸 제외하면 그렇게 크게 금융주들의 매력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뭔가 반격을 하고 싶은데 정태근. 이제 저는 이렇게 좀 봤습니다. 많은 분들도 지적을 하시지만 금리 인상기에 완전히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것이 성장주가 부담을 느끼니까 뭐 특별히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시적인 환경이 변해서 성장주를 빼고 이렇게 가치주와 같은 금리 인상기에 수혜주들로 수급이 몰리면 시장의 분위기가 당분간은 계속 좀 또 지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장의 흐름이라는 트렌드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는 게 아니고 안 산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수급 주체가 강력한 네. 수급 주체가 없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섹터가 지금 지난주 보게 되면 12월 29일부터 해서 지금 한 6조 가까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6조 가까이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900포인트가 안 깨졌다라는 건 시장이 그러니까 금융투자 섹터에 매도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시선을 돌리기는 외국인 쪽인데 외국인도 다 안 사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그 IT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시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바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수급이 깨져버리게 된다라면은 아마 시장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매도한다고 안 산다고 똑같은 얘기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파는 거하고 안 사는 거하고 저는 그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지금 오늘도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2,900포인트까지 빠지게 그 이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외국인까지 기관이 매도하는 것까지 동참하면서 매도를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제가 할 땐 보험주도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시장에서 이렇게 보험주가 간다라는 건 전반적으로 이 파는 종목과 매수한 종목이 뭐 엇갈리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주체들이 안 사기 때문에 시장이 좀 정체 구간에 들어간 것이지, 만약에 진짜 900포인트가 이탈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좀 더 강력한 매도, 강력한 하락이 나오게 되고 외국인의 어떤 매도가 뭐 2,000원, 3,000원까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주도 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시장이라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보험주도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43,000원을 목표가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저는 더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별로 그렇게 사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메리츠 화재가 지금까지 갔던 이유는 지금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게 되면서 메리츠 화재가 다른 보험사 대비해서 상당히 그 설계사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뭐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특히 GA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메리츠 화재가 지금 수당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고 지금 공격적으로 영업하는 수당을 상당히 높여서 공격적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메리츠 화재가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운전자 보험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새로 출시가 됐을 때 DB 손해보험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서 실적도 좋아졌었고, 그때 주가 상당히 잘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게 되면 메리츠 화재가 지금 상당히 강한 이유는 4세대 실손보험이 어떤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다른 보험사들 대비해서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어떤 상승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메리츠 화재, 특히 메리츠 금융그룹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해서 다른 회사들보다 이익이 독보적으로 많이 낮고, 그래서 금융주들 안에서도 사실 개별주의 성격으로 그동안 움직였었던 측면이 작년부터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뿐만 아니라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도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마침 국채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미국 국채금리도 1.68%까지 올랐고, 보험주는 이 금융주 가운데에서도 채권 투자 비중이 커서 가장 대안으로 꼽히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앞으로 금리 인상기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어떤 금융주를 대안으로 꼽고 계시는지 역시 여쭤봤습니다. 정태근 팀장과 저희 김진만 팀장 모두 DB손해보험을 꼽아주셨습니다. 대표로 얘기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 사실 신고가 형성한 종목들은 이제 탑 포인트를 접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시장 따라서 이제 사실 이거 지금도 금리 인상 관련돼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또 금방금방 바뀔 수도 있는 게 이 부분이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등주를 만약에 찾아가신다면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고점을 형성하지 않은 부분에 좀 돌파 직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탑 포인트를 아직 형성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탑 포인트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추천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 포인트로는 이제 메리츠 화재와 비슷하다. 다만 아직 고가를 형성하지 않고 고가 직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 포인트라는 게 최고가 말씀이신가요? 네, 이제 고가 이제 형성인데 일단은 이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 계속 고가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고가를 형성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한 번 정도 노려볼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는 이유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같았으면 저도 아니, 말씀 안 좋아요, 드리는데, 좋아요. 예.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탈모 그 건강보험 적용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솔직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예. 네, 모르는데. 생활 밀착형 공약이라고 공약으로 내놓은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보험사들 중에서 DB 보험이 지금 탈모 관련된 보험을 지금 상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메리츠 화재 공격적 영업을 말씀드리면서 DB 손해보험이 운전자 보험 나왔을 때,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 보험 나왔을 때 상당히 공격적으로 영업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마 그 사례 때문에 지금 그 DB 그렇군요. 자체 내에서 그 탈모 관련된 보험 상품 설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만약에 출시가 되게 되면 아마 DB 보험은 또 그때처럼 또 공격적 영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연유 때문에 저는 DB 손해보험을 대안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렇군요. 네. DB 손해보험이 공약주였습니다. 저 네. 탈모 정책 수혜주, 이른바 이재명 관련주. 상품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나온 건 예, 아니에요. 상품 설계를 하고 기대감으로? 있다고. 상품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새로운 소식 또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LG생활건강입니다. 오늘 10%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종목들이 10% 넘게 떨어지면 마음이 출렁하죠. 그런데 이유를 봤더니 그동안 계속 성장했는데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들도 줄줄이 보수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방에 나락으로 갈 이슈입니까? 두 분께서는 이렇게 많이 빠질 때 탈출하시겠습니까?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잡으시겠습니까? 김진만 팀장께서는 의견을 보류하셨습니다. 정태근 팀장께서는 계속 가져가도 된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어떤 고민이 깊으셨길래 보류의 의견을 주셨습니까?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사실 이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의견을 섣불리 제시하기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게 일단 LG생활건강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조금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중국 쪽 매출이 강했던 기업이고 왜 그렇죠. 강했냐면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많이 팔렸습니다. 정말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은 와 정말 최고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중국 시장 자체에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계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자사 브랜드를 조금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단순 이제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 브랜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LG생활건강만 빠졌어야 되는데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이제 굵직굵직한 화장품 이제 관련 대표주들이 중국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안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단순 이번에 나왔던 부분이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즉 이제 작년 한 3분기 정도부터 어느 정도 시장의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던 상황이고 그 리스크가 실제로 현실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아무리 낮게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역성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과 함께 가지고 있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좀 유효한 좀 악재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왜 의견을 좀 보류 제시를 드렸냐면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섣불리 매도라는 의견도 제시하기보다는 일단은 보류라는 이야기는 그래도 관망을 한번 해보자. 즉 이제 홀딩 개념도 아니고 이제 일단 어느 정도 기술적 회복세라도 한번 기대해보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좀 더 과대 낙폭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만약에 지수 회복이 있었을 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포인트를 한번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좀 대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매도 타임을 노리기 위한 관망이 아니라 지금은 너무 네.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어떤 전략을 딱 세우지는 말자. 보수적인 시각에서 하신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저희 정태근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는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부담 때문에 이른바 고밸류들에서 큰 손들이 다 돈을 빼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 네. 대표적인 고밸류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 화장품 업종이. LG생활건강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예. 아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서는 좀 아모레퍼시픽이 가지고 있는 퍼 기준으로 봤을 때 보게 된다라면은 LG생활건강이 갖고 있는 퍼는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적정하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저는 반대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홀딩 의견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뭐 1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매도해야 되느냐고 고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최근에 산 게 아니라 아마 최소한 20% 그리고 30% 40% 이상 물려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굳이 지금 파는 건 제가 볼 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담은 LG생활건강이 오늘부터 빠진 건 아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달부터 이미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가가 빠진 이유는 작년 2분기 때 실적이 그래도 돌아서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 가지고 178만 원까지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는 것들은 2분기도 실적이 안 좋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다. 또 이번에 4분기 와서는 또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러니까 결국 작년 2분기도 또 실적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됐었죠. 그러니까 실적이 꺾이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 그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3천억 전후로 해서 실적이 이제 정체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LG생활건강의 가장 큰 매력이 뭐였냐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연 15%씩 꾸준히 계속 성장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차트가 계속해서 우상향이 갈 수 있었던 건데 LG생활건강의 매력
연 15%씩 꾸준히 성장을 한다. 그 공식이 깨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LG생활건강이 현재 안 좋은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딩 그러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이제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는 더 이상 제가 봤을 땐 주가 하락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178만 원에서 96만 원까지 하락이 나왔으면 거의 40% 하락이 나왔는데 뭐 이게 공식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고점 대비 대형주가 40% 이상 빠지게 되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LG생활건강이 실적이 꺾인 게 아니라 15% 성장하던 게 이제 정체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더 좋아지지 않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라가 아니라 더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망감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실적이 안 좋아지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과매도 구간이 들어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매수가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30%, 40%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서 본인의 매수가까지 가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주가에서 이제 하반경성, 그러니까 이제 안 빠진다. 그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LG생활건강을 보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에 홀딩 의견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의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저희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저희 수준이 너무나 높고 훌륭하신 광장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집단지성을 발휘해주고 계시는데 대체로 오늘의 하락은 과도한 것 같다. 광군제 때 중국 매출도 좋았는데 중국이랑 사이 좋아지면 다시 또 이 고밸류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증권사에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IBK투자증권도 면세점, 다이고 수수료 경쟁이 심화됐다. 그러니까 면세점 우려가 가장 커요. 면세점에서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안 날 것이다. 그래서 추정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고 중국과의 경쟁력도 심화돼서 외부 환경도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가장 낮은 목표가가 12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요. 자, LG생활건강. 그런데 오늘 밑꼬리를 달면서 하락폭을 더 키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이탈한 LG생활건강이 힘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원전 이슈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질 때 오늘 보험주와 또 원전주들이 시장에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꼭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원전주들이 그동안 많이 또 빠졌습니다.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오늘 이렇게 오르는 거 보니까 추세를 돌려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이겠습니까? 두 분의 의견 여쭤봤습니다. 주시하자, 추세 전환이다. 아직 모르겠습니까?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직 의견이 맞지 않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정책 동향을 봐야지 정말 왜냐면 산업 자체가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데 이 기대감이 지금 막 처음으로 막 오르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기대할 있죠. 거다, 기대하고 싶다라고 이제 했는데 아직도 정부의 스탠스는 탈원전입니다. 이제 즉 대선 전까지 그렇게 이게 크게 정말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이미 거의 정권 교체 말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는 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좋을 거로 예상은 되지만 아직은 이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해외 쪽만 좋고 국내는 아직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은 전체적으로 이제 좀 시장 자체도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왜 해외 쪽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산업부도 뭐 이제 원전이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다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고 특히 이제 EU에서 2050년도까지 신규 원전에 한 680조 원 정도 투자를 할 계획이다라는 것도 발표를 했다면 전체적으로 원전 시장의 섹터가 다시 한번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너졌던 섹터가 다시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게 정말 전환이 돼야 됩니다. 기대감만으로는 올랐다가 그 지수는 하락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제 매출이나 전체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이제 주가를 좀 이제 주가를 이제 반영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미흡하다. 현재 주가는 사실 적정 수준이고 기대치는 훨씬 더 높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 주시 정도의 의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원전, 탄소 중립은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잡음이 나온 건 정치권이죠. 그래서 저희 투자자분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계시는지 또한 여쭤봤는데 정태근 팀장께서는 두산중공업 진짜 좋아하세요. 한결같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원전해왔던 투자 심리는 2020년 7월달 그때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 맺으면서 그때는 투자 심리 저는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제 한국과 미국이 동반 수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단독 수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경수로 중수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SMR 쪽으로 갈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뭐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두산중공업은 다 교집합이 묶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잘 아시피 뭐 지금 한국과 미국이 같이 가냐, 뭐 단독으로 가냐, 결국 같이 가게 되면은 설계는 미국 쪽에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봐야 되고, SMR 쪽도 두산중공업 미국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뭐 당연히 두산중공업을 일단 대장으로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좋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탑픽이다라는 의견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주제로 두 분과 함께 맞수 한판 오늘도 아주 풍성하게 이어나갔습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과 DB금융의 김진만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